지금 세계는 우주의 눈이라 불리는 군사 정찰위성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시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군사 정찰위성 획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월 8일에는 2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된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는 발사 45분 만에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습니다. 2호기까지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의 킬체인 역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대체 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군의 425 사업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미 우주에 400기가 넘는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중국은 왜 한국의 정찰위성을 경계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은 현대 군사 작전과 국방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정밀 타격을 지원하며 적의 은밀한 활동을 24시간 감시함으로써 국방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앞다퉈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국산 425 위성은 발사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군의 425 사업의 425란 고성능 영상 레이더 즉 SAR 사기와 전자광학 즉 EO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획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2월 발사한 우리 군의 군사정찰 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 즉 EO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2호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합성 개구 레이더 SAR로서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정찰 위성 2호기에 탑재한 SAR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은 1호기의 광학적외선 촬영과 2호기의 전자파 방식의 촬영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전 영역에서 적의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의 의미는 첫째,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2호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대량 응징 보복 킬로미터 PR을 더한 개념입니다. 상대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리 캐치해 막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위성 사진이 전쟁 초기 방어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서 보듯 정찰 정보는 실제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적을 향한 미사일 발사 위치는 극비 중의 극비이며 이것은 미리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군사정찰 위성이 더욱더 절실해진 것이며, 무엇보다 킬체인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군사정찰 위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천군만마와 같은 위성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둘째, EOIR 위성은 하루에 2번 한반도를 재방문할 수 있는 반면 2호기에 탑재한 SAR은 특정 지역의 방문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경사궤도로 돌기 때문에 하루에도 4터부터 6회 한반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이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특히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 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새로운 우주 경쟁 시대에 한국의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 군은 2028년이면
국방예산 8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GDP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54%에서 3%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삼축 체계 능력 강화입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425 사업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3터부터 5기도 모두 SAR 위성입니다. 이처럼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등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호터 60기 확보도 추진 중인데요. 무게 800터부터 1000kg인 중대형 정찰위성 5기는 모두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탑재돼 발사되지만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년부터 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군사정찰 위성 분야에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하루에 2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다양한 사진을 보내오지만 앞으로 초소형 정찰위성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국이 30분 주기로 한반도는 물론 근접 국가들의 면면을 다 파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데에서 끝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위성을 쏘다 보니 이제 위성 격추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은 22개의 정찰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무려 497개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중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중국의 군사정찰 위성은 양뿐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와 민관이 정찰위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로지 국가기관인 CASIC가 주도로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렇게 시스템이 일원화되면서 무려 497개의 정찰위성을 단기간에 쏘아올린 것인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SS의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2019년 66기에서 사진, 촬영용 ISR 위성과 엘린트 LINT, 시즌트 SIGINT라는 전자정보 감청용 위성을 늘려 2배로 위성을 늘리는 한편 이 정찰위성으로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인도태평양을 감시하고 미 국방부 역시 중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 동맹군의 움직임, 추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군이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위성들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켜나 납치할 수 있는 일련의 무기와 도구들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의 정찰위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며 위성을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SM-3들 통해 적성국의 정찰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는 1200터부터 1500km에 육박하는데 군사정찰 위성은 250터부터 2000km 이내로 돌기 때문에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고장난 자국의 첩보 위성을 격추하는데 SM-3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성 요격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4개국 뿐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요격 방식 말고도 위성을 제거할 방법은 있습니다. 미국은 비요격 방식에 있어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CCS 블록 10.1을 운영 중입니다. 즉, 지상관제소와의 통신을 교란해 군사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군사정찰 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하면 비교적 외교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 정찰위성을 우주에 보내는 한편 타국의 정찰 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킬 방식의 대응 방안에도 기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소프트킬 방식이야말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군의 F-35가 추락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군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코 이번만큼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입장인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중동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지상군이 하마스를 제압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후 인근 지역의 무장 세력들이 이번 전쟁에 참전할 것을 선언하며 전쟁이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주둔한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대전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대한미사일과 드론 등 이란의 지원으로 레바논 정부군까지 위협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룬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휴전 협정을 깬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형제들에 대한 공격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공격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전쟁 개입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충돌해 사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 국경 인근 자잔 지방에서 사우디 군과 후티 반군이 충돌의 교전이 벌어졌고 이 전투로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후티 반군과의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한 첫 사우디군 사망자인데요. 이번 전투는 사건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올린 미사일을 사우디군에서 요격하자 이에 분노한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군을 공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군에서 요격에 나선 것은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기 때문이죠. 이번 전투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 간의 휴전 협상이 완전히 무산되며 이번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가 격추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국방부에서 지난달 27일 시리아 영공에서 이스라엘군의 F-35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F-35를 정확하게 탐지해 격추시켰으며 이스라엘 파일럿은 무사히 탈출해 낙하산을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성명도 내지 않았기에 사실 여부는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이란의 태도와 이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두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며 이란이 이번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에 이어 이란 민병대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로선 절대 전쟁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21세기판 피라미드 건설이라고 불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사우디는 동시에 2030 엑스포와 2034 월드컵 개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2034 월드컵을 위해 호날두와 네이마르 등 대형 스타 선수들에게 막대한 연봉을 약속하고 사우디로 데려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빈 살만 왕세자의 간절함이 동했는지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 월드컵 개최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지난 1일 SNS를 통해 아시아에서 2034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인프라 부족으로 후보에서 물러나며 현재 유일하게 남은 후보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인판티노 회장이 언급한 아시아는 바로 사우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만약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사우디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월드컵까지 10년이나 남았지만 이번 사태로 사우디의 안전에 대해 의심받게 된다면 누구도 보러 오지 않는 텅 빈 월드컵이 될 수 있습니다. 6년밖에 안 남은 엑스포도 물론 물 건너가는 것이고 수많은 해외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네온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빈 살만 왕세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찾은 곳은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관계자에 따르면 규모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정도로
최소 수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우디에서 어떤 무기를 구입하려 하는지 몇 가지 후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무기는 역시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는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서 안전하다는 보장을 얻는 것인데요. 이들 위해 사우디 국방부에서 주목한 무기가 바로 한국의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의 노후화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그리고 이 천궁을 성능 개량한 모델이 바로 천궁이인데요.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은 말만 성능 개량이지 기존 천궁에서 기초 설계부터 완전히 뜯어 고친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궁이는 항공기의 경우 사거리 50km, 고도 20km, 탄도탄의 경우 사거리 20km, 고도 15km 범위의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이 합쳐져 탄생한 미사일이 바로 천궁인데요. 천궁1의 개발 당시 세계 10위권이자 러시아 최대의 방산업체 알마잔테이는 소련 붕괴로 인한 대규모 군축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새로운 무기 개발도 어려워진 알마자알테이에 한국이 개발비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접근해 새로운 방공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 천궁 미사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발을 통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의 기반이 될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을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 기술의 영향으로 천궁은 콜드 런칭 방식이 적용되었고, 운용 시스템과 야전 교리 역시 러시아식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 측추력기 기술은 러시아에서 배웠으나 그 방식은 여러 개의 소형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의 방식을 적용하여 러시아와 미국 기술의 장점만을 혼합한 방공 미사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천궁이 역시 요격 개념은 PAC-3와 유사하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S-400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기술의 동서를 가리지 않는 우리 연구진의 유연한 사고방식이 적용되어 지구상에 둘도 없는 미사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그 뛰어난 성능과 기존 요격 체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지난해 1월 사우디와 이웃한 UAE에서 천궁이의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무려 4조 원으로 폴란드 방산 계약 이전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후티 반군의 드론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던 UAE에서 대량의 한국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우디에서도 천궁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며 사우디는 자국 방공 체계를 급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예전이라면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했었겠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이지만 최근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를 미국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최신 개량형의 경우 포대 하나당 9,3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패트리어트로 자국 방공망을 전부 채우는 것은 아무리 오일머니를 가진 사우디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때문에 이참에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저렴하나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납품이 가능한 한국의 천궁이를 도입하려 나선 것인데요. 사우디에서 수입할 천궁이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우디가 UAE보다 지켜야 하는 영토가 훨씬 넓은 만큼 최소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에서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폴란드와 같이 중동의 한국 방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에 싸구려 복제품 정도로 여겨졌던 과거와 다르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한국 방산 기술로 이제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방산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쟁까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방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며 한국 방산의 위상이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그 저력을 보여준 한국 방산의 손을 빌려 사우디까지 전쟁의 불길을 막아내려는 상황이죠. 한국의 성공을 시샘하는 이들은 한국이 남의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방산이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존재하고 있는 덕분에 전쟁의 불길이 이 정도로 억제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방산 계약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 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 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오션 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오션 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즈스 사격장에서 대충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기계화 사단은 한국산 K2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무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2전차와 K9 자준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찍은 영상에서 K9 자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 자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2전차에 행렬도소를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2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9 자주포와 K2전차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훈련에서 K2전차와 K9의 실제 사격도 이뤄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1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들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기계화 사단, 제6공수여단, 제25항공 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부와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 함동화력 겸용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의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와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와 빙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 세계로 보내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쇼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한국에서 보여줬던 회력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0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에 인도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디냐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말에 비하면 2배의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0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에 천무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국열방산 기업 PGG7가 KPL 전차와 K9PL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1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의 핵이 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했던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1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 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 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와,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들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들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이례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 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장중모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 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의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에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에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가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의 모아리에네이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9일 현지 시간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BTS 곡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가 BTS 팬이자 K-팝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 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동시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 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2부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르렉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 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